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클래식 어디까지 들어봤니? 여러분과 함께 할 최햇살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 잘 지내셨죠? 오늘은 도대체 클래식은 어디까지, 우리 어디까지 한번 알아볼 건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오페라의 완성 작곡가 푸치니입니다. 한번 사진을 볼까요? 네. 이 사진에 있는 분이 작곡가 푸치니라는 사람인데요.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푸치니의 오페라와 푸치니의 음악, 이 푸치니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선생님과 함께 들으면서 오늘 수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아까 사진과 동일하고 조금 나이가 든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은 먼저 푸치니의 생애와 업적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푸치니는요, 베르디 이후 가장 위대한 이탈리아 오페라 아리아 작곡가입니다. 자, 그러면 베르디보다 그 베르디 이후에 가장 유명했다면 얼마나 유명하길래 그쪽 사람들이 그런 이름을 붙여줬을까 너무나 궁금해지는데요. 푸치니는 생전에 11곡의 오페라를 완성했다고 합니다. 우리 그냥 11개 적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11개의 오페라를 지은 거면 정말 많은 오페라를 지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푸치니는요. 로시니에서 베르디로 이어지는 이탈리아 오페라의 계보를 잇는 오페라가로서요. 낭만 시대의 이태리 오페라를 완결을 하고 현대 이태리 오페라를 이어주는 그 연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오페라의 중심점에서 푸치니가 그 예전에 낭만주의와 지금 현대를 잘 이어가고 있는 작곡가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태리 오페라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작곡가겠죠? 먼저 그의 옛날 시절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의 옛날에는요, 아버지는 작곡, 연주, 이런 음악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까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까지 하였는데요. 푸치니가 5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우리가 어렸을 때 5살 때 아버지를 여의었으면 정말 힘들었겠죠?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푸치니를 음악가로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푸치니가 5살 때 이후에 그 어머니가 음악적인 재능을 키워서요. 16세 때 오르간 경연대회에서 1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푸치니의 음악적인 실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뒤로부터요, 계속 교회에서 오르간을 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곡도 조금씩 공부하면서 이제 푸치니의 작곡의 세계가 시작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는요, 푸치니는 베르디 오페라 아이다를 보고 큰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고요, 나도 오페라 만드는 사람이 돼야지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살아갈 때 어떤 것을 보고 영감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푸치니가 베르디 오페라 아이다를 보고 영감을 얻고 힘을 용기를 얻었듯이 우리 친구들도 음악과 여러 가지 예술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느끼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한번 가볼게요. 자, 그는요, 마르게리타 여왕의 장학금으로 학교 생활과 음악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밀라노 음악원에서요, 그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자, 그때 폰키엘리 파치니에게 배웠습니다. 이 사람은요, 라 조콘다를 작곡한 작곡가이기도 해서요, 정말 실력 있고 좋은 선생님이었는데요. 그 밑에서 아주 잘 배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2년 뒤에 그 장학금이 사정이 생겨서요, 중단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는 일찍 여의었고 푸치니는 어머니가 열심히 가르쳤죠. 근데 갑자기 장학금이 끝도 끊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숙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네, 이때 우리가 누구랑 같이 했냐면요, 마스카니와 함께 하숙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마스카니는요,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를 작곡한 유명한 지금 작곡가가 되었는데요. 그 당시 젊었을 때 이 작곡가들은 둘이 하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훗날에 푸치니가
라보엠이라는 오페라를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그 배경이 이때 하숙 생활을 마스카니와 함께 하숙 생활을 하던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많이 겪는 일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우리 앞으로 우리 인생에서 어떻게 펼쳐질지 너무나 궁금하지 않나요? 그래서 푸치니는 그렇게 영향을 받으면서 계속 음악 생활을 하고 작곡하고 오페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푸치니는요, 오페라를 11개나 만들었다고 했죠? 자, 이 그림을 보시면요, 정말 다양한 오페라들이 있습니다. 자, 이쪽에 좀 멀리 보이지만요, 이것은 중국을 모티브로 삼은 오페라입니다. 자, 이것은 일본을 모티브로 삼았죠. 요것은 파리. 그래서 이것도 파리로 해가지고 우리 여러 나라를 대상으로 여러 모티브를 잡고 푸치니는 다양하게 작곡 활동을 하였습니다. 라보엠, 토스카, 나비 부인은요, 오늘에 와서 3대 오페라로 불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연장에 가서 오페라를 본다고 하면 이 오페라들이 가장 많이 연주가 되고 꼭 한 해에 몇 번 이상씩은 꼭 연주가 되는 유명 아리아입니다. 그 밖에요, 서부 아가씨, 제비, 외투, 수녀 안젤리카, 잔니스키키 등 많은 주옥 같은 아리아를 만들었는데요. 이것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지금까지도 많은 연주홀에서 연주가 되고 있는 공연과 아리아들, 오페라 아리아. 여러 군데서 잘 활용이 되고 있고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곡이기도 합니다. 자, 과연 푸치니는요, 어떤 특징을 가졌길래 사람들이 이리도 이 현대시대에 와서도 이렇게 좋아하는 걸까요? 한번 음악을 알아볼게요. 자, 이 푸치니는요, 푸치니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요, 아주 인간미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신분 격차가 있고 이런 것보다는요, 정말 현실적인 그 사람의 인간상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서 받는 감동이 더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현실적인 이야기를 썼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남의 나라 같고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지 않을 듯한 이야기들을 보면 사실 갸우뚱하겠죠?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푸치니는 우리 주위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잘 풀어냈기 때문에 더 사람들에게 대중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태리 오페라에 음악에 중점을 두었고요. 그 다음에 친숙하고 쉬운 멜로디를 잘 구사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클래식은 어려워, 아니면 오페라가 뭐지? 그거 너무 지루하고 어려워, 이렇게 하지만 푸치니의 오페라들을 들어보면 멜로디가 조금 친숙하고요, 더 감동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오페라를 본다고 했을 때 푸치니의 오페라를 본다면 더 큰 감동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푸치니는 작곡을 할 때요, 그 무대의 장점을 잘 살리도록 잘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푸치니가 아직까지 우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푸치니는요, 이 푸치니의 마지막 오페라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투란도트입니다. 이쪽에 선생님이 맨 처음 말했던 중국을 배경으로 한 이 오페라가 푸치니의 마지막 오페라라고 합니다. 바로 투란도트인데요. 투란도트는 중국을 배경입니다. 푸치니가 중국을 직접 경험을 했을까요? 직접 가서 중국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중국은 어떻니? 중국의 옷은 어떻니? 물어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푸치니는 이 중국의 고대 시대를 생각을 하면서 지었는데요. 정말 기대가 가득했다고 합니다. 이국적이고 사람들이 시도해보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푸치니는 아주 기대에 차서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작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투란도트를 만들고 자기는 성공한다, 실패하지 않는다, 한 번도 실패를 생각해보지 않은 오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요. 극작가들과 주위 사람들이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극작가들에게 그만큼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더 완벽한 시나리오를 원했습니다. 정말 힘들었겠죠? 그리고 푸치니의 그 얼마나 그것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열정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을 자신감 있게 시작을 했지만요. 어려움이 닥쳤어요. 푸치니는 중국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중국을 완벽히 표현할 수 없었어요. 그 한계에도 부딪히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재했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힘든 경험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국 사람들이 이 포로가 된 류와 이 왕자, 이 모든 공주의 이야기가 과연 자기가 이해하고 상상하기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게는 예술가의 재능이 부족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완벽한 작곡가이고 대중 사람들이 좋아하는 작곡가인 푸치니가 이런 질문을 했다는 자체가 너무나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래서요, 항상 푸치니는요, 거의 비극적인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극적인 내용을 다루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중국 이야기를 또 어떻게 풀어갈지, 또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이 투란도트는 행복한 결말로 끝나긴 하지만요, 푸치니는 매일 비극적인 이야기를 쓴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 힘들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푸치니는 이 곡을 만들기 위해 정말 불구의 집념을 가지고 시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결국 작품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아쉽죠? 이때까지 우리가 들었던 작곡가들 보면 다들 미작인 작품들이 많죠? 푸치니 또한 투란도트를 미작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자, 이 곡을 짓기 위해서 자신의 최선의 노력과 모든 것을 노력하면서 작곡을 한 결과 그는 암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암에 걸리고 그 세포들이 온몸에 퍼져가면서 병세가 더욱 악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수술을 받고 그 후유증으로 결국은 푸치니는 사망을 하고 맙니다. 자, 그래서 1924년에 푸치니는 사망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 작곡하던 작품을 그 제자들이 이어서 작품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푸치니가 뒷부분은 작곡을 하지 않았지만 그 푸치니의 메모와 그가 생각했던 작품의 생각과 음악을 잘 이어받은 제자들이 그렇게 잘 작곡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요, 가끔은 이 결말이 다른 작곡가들이 작곡을 한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말이 좀 다른 것도 있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푸치니가 죽고 난 2년 뒤에요. 1926년에 라스칼라 극장에서 이 공연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드디어 푸치니는 죽은 다음에 자기 공연을 보지 못했겠죠? 그래서 푸치니가 죽은 후에 이 투란도트는 2년 뒤에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자, 푸치니는요, 오페라를 지을 때 가장 특징이 있어요. 여성들의 특징을 잘 집어냈습니다. 여자 주인공들의 성격과 특징, 직업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확고하게 잘 보이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오페라를 봤을 때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그 여자들의 마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름답고 화려한 선율이 있습니다. 우리 가끔씩 영화 OST를 듣다 보면 정말 아름다운 선율들이 있죠. 그럼 편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푸치니는 정말 아름답고 정말 풍부한 감성이 있는 선율을 만든 작곡가입니다. 자, 그리고 관현악을 많이 배치를 했습니다. 특히 투란도트에서는 나중에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 건데요. 투란도트에서는 정말 많은 타악기와 정말 많은 관악기, 많은 악기들을 써서 동양의 그런 색깔들을 많이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었을 때 이건 중국스럽다, 이것은 일본스럽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곡들로 작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푸치니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작곡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이때까지 선생님이 계속 얘기했던 푸치니 오페라 투란도트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진은 조금 흐린데요.
여기 그림을 보면 사실 용도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입은 옷은 중국 옷입니다. 왜 아까 선생님이 말해줬죠? 중국 고대 시대를 모티브로 삼았기 때문에 모든 배경과 모든 옷, 그 다음에 모든 화장, 모든 것들이 중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 가까운 나라죠? 중국은 가까운 곳에 있어요. 그 중국을 우리 과연 이 외국인 푸치니는 어떻게 만들어냈는지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아까 말했듯이 푸치니는 라보엠, 토스카, 나비 부인을 3대 명작이라고 꼽았는데요. 그렇지만 이 작품은요, 푸치니가 예술 활동을 하던 최정점에 있었을 때 이 작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대 오페라에 들어가지 않아도 푸치니의 예술성을 정말 많이 느낄 수 있는 오페라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것은요, 다른 오페라 작곡가들과는 다르게 정말 독특한 작품, 작곡과 그리고 독특한 기법들을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동양적인 색깔을 많이 입히기 위해서 다양한 작곡을 하였다고 하는데요. 선생님과 함께 알아볼게요. 자, 이전에는요, 푸치니는 유럽을 배경으로 오페라를 많이 지었습니다. 네. 미국으로 배경을 삼은 서부의 아가씨, 그 다음에 일본을 무대로 삼은 나비 부인. 그렇기 때문에 이국적인 소재를 다뤄서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고 인기가 많았던 작품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고대 전설로 넘어갑니다. 고대 전설로 넘어가서 그것을 자기가 상상한 나라를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풀어가기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이때까지 자니스키키라는 오페라는 정말 발랄하고 신나는 오페라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 봤을 때는 그 오페라를 제외하고는요, 다들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투란도트는요, 우리가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네, 남녀 주인공의 이별을 다룬 이야기는 아니고요. 비극적인 것도 아니고 결국 승리하고 결국은 행복합니다 라고 끝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 푸치니가 조금 다르게 작곡을 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장면입니다. 자, 맨날 슬프게 끝나던 푸치니의 오페라였던 많은 오페라 작품이 있었지만 이 작품은 승리한다, 이긴다, 결국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는 정말 좋은 행복한 내용으로 끝나게 되겠죠. 자, 투란도트의 가장 큰 음악적인 특징은요, 대편성의 현악기입니다. 관현악입니다. 자, 우리가 평소에 듣던 오케스트라의 모습을 봤다면요, 그거보다 더 많은 악기가 들어왔다면 어떻게 느껴질까요? 정말 풍성하게 들리겠죠. 우리가 앉아 객석에서 들었을 때 같이 오는 감동이 훨씬 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푸치니는 많은 관현악의 악기를 사용했습니다. 바이올린과 비올라, 무대 뒤에 배치된 트럼펫과 트럼본, 색소폰, 그리고 팀파니, 트라이앵글, 북, 심벌즈, 공, 첼레스타, 탐탐, 클로켄슈필, 그 온갖 타악기들이 투란도트를 만들 때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왜 타악기를 많이 사용했을까요? 타악기를 많이 사용하면요, 사실 중국의 느낌을 많이 낼 수 있습니다. 동양적인 선율을 내기도 쉽고요. 뭔가 몽환적이고 외국 사람들이 우리 동양을 생각했을 때 옛날에 우리 동양은 어땠을까라고 상상했던 그 모습들이 타악기로 아주 잘 나타낸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타악기를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푸치니 오페라 중에서도요, 가장 입체감 있는 음악을 많이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가 들어볼 음악들이 너무나 기대가 되겠죠? 자, 이 작품은요, 까를로 고치가 쓴 투란도테라는 우화극을 이제 오페라로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세페 아담이, 레나타 시모니 등 함께 이 둘과 대본 초안 작업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현실적이고 상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 본 적이 없는 푸치니는요, 정말 자기 예술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대본가들이 정말 힘들었겠죠? 이걸 만들고자 하는 투철한 의식이 강했기 때문에 대본가들이 조금 힘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거의 끝에는 거의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푸치니는 이 작품에 몰두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 전설 속의 중국이라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는 중국이 가까운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중국 하면 어떤 옷이고 어떤 말을 쓰고 어떤 말을 썼을 때 이런 소리가 들려요. 아니면 말이 뭔가 달라요. 아니면 행동이 달라요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 서양 사람들은 우리만큼 잘 이해하지 못했겠죠. 우리는 볼 수 있었으나 그들은 그렇게 직접 보지 못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작품을 작곡할 때 더 힘들었다고 합니다. 없는 가상의 나라를 스스로 만들어내야 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정말 부담도 많이 되고 정말 많이 힘들었던 푸치니는요. 그래도 결국은 계속 이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푸치니는요. 정말 우여곡절 끝에 2막까지 작곡을 해요. 그래서 1923년에 3막을 시작할 수 있었는데요. 자, 이 중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 이름 중에요. 류라는 여자 노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여기서는 멜로드라마적인 요소가 가장 많이 나와서 우리가 그 음악을 들었을 때 가장 큰 감동을 받고 그 멜로디를 들었을 때 정말 멜로드라마적이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류가 죽고 난 뒤에는요. 그 뒤에는 푸치니가 작곡을 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듣는 지금 요즘 현 시대에 와서 투란도트를 들었을 때 류 죽음 다음에는 작은 제자들이 작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그럼 들어보면 푸치니가 작곡한 것은 이것인데 뒤에 사람들이 어떻게 작곡을 했나 그런 차이점을 알아보는 것도 너무나 좋을 것 같죠? 자, 그래서 결국 2막 이중창의 완성을 보지 못한 채 푸치니는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의 일화가 있는데요. 라스칼라 극장에서 이 오페라를 초연했을 때요. 토스카니는 류의 죽음까지만 연주하고 지휘봉을 내려놓았다고 해요. 푸치니 선생님은 여기까지 작곡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말한 뒤에 장르가 숙연해졌겠죠? 그 다음에 연주를 또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아쉽죠. 푸치니가 있었으면 과연 이 뒤의 작품들의 음악과 곡은 어떻게 되었을지 선생님도 너무나 궁금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들어볼 때도 한번 그 차이점을 함께 알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투란도트는요. 결국 큰 이야기는 남자를 혐오하던 투란도트 공주가 그 주위를 둘러싼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데요. 투란도트, 중국 공주죠. 칼라프, 타타르국의 왕자입니다. 타무르의 아들이고요. 티무르는 타타르 궁정에 쫓겨난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분이 지금 너무나 낮은 신분에 있겠죠. 자, 그리고 류는 여자 노예, 알퉁 황제는 중국 황제. 사실 이거보다야 많은 등장인물이 있지만 일단 우리 친구들한테는 주요 등장인물만 알려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등장인물을 봤고요. 자, 이 투란도트는요. 차가운 마음을 가지고 차갑게 보이는 투란도트 공주를 둘러쌌다고 했는데요. 그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투란도트 공주는요. 아주 차갑게 무서웠습니다. 다른 나라에 소문이 날 정도로 정말 차가운 공주라는 소문을 가진 공주인데요. 공주가 자기가 낸 수수께끼 3개를 맞추면 나는 그 사람과 결혼하겠다. 구원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변의 나라의 왕자들이 왔는데요. 다들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맞추지 못하면 죽음을 내놓아야 했어요. 너무나 잔인하죠. 정말 차가운 공주라는 말이 맞는 만큼 그 정답을 찾지 못하면 죽음을 당해서 많은 나라의 왕자들이 죽음을 당했다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때 타타르 왕은요. 아까 쫓겨난 왕이라고 그랬죠? 타타르국에 쫓겨난 티무르 왕은요. 그 여자 노예 류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의 나라 그 신하들과 함께 정처 없이 떠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때 헤어졌던 칼라프 왕자를 만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실 류는요. 칼라프 왕자를 좋아했어요. 그러나 노예이기 때문에 그걸 말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만나고 아버지와 만나고 서로 기쁨을 나누던 그때도 잠시 갑자기 칼라프는 투란도트를 보고 반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투란도트를 보고 내가 이 수수께끼에 도전을 하겠소. 그래서 당신과 결혼을 하겠소라고 말합니다. 자, 아까 이미 수많은 왕자들이 죽었고 성공을 한 사람이 없다고 했죠. 근데도 이 왕자는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버지와 여자 노예 류도 적극 말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냥 우리와 함께 갑시다. 우리와 함께 그냥 삽시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 마음을 정말 저버릴 수가 없고 칼라프는 정말 강인한 마음을 가지고 그 수수께끼를 도전하게 됩니다. 자, 결국은 내가 수수께끼를 하겠소라고 인정하는 북을 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결국은요, 왕자가 수수께끼를 풀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이 세 개의 수수께끼를 다 푼 다음에 이제 공주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갑자기 공주가 돌변합니다. 아니요, 나는 결혼하기 싫어요. 왜냐면 남자에 대한 혐오감이 조금 있었어요. 공주가. 무서움도 있었고 싫다는 감정이 더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막상 이 문제를 맞춘 남자와 결혼을 하려니 많이 어려웠겠죠. 그래서 너무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실소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자, 이때 우리 칼라프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 그 대신 하루 동안 이 저녁 시간 동안 새벽이 될 때까지 내 이름을 맞추면 당신과 결혼을 내가 포기하겠소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갑자기 이 사람 이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류를 데리고 와서 고문을 하면서 이름을 알아내기 시작하지만 류는 칼라프의 죽음을 원하지 않았어요. 정말 이 칼라프를 사랑했던 류의 마음이 너무 느껴지죠? 그래서 결국 말하지 않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한 여자의 남자를 지극히 사랑한 이 사랑을 노래에 잘 표현됐는데요. 나중에 선생님과 함께 들어볼게요. 그래서 우리 류는 이렇게 죽음을 맞게 됩니다.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그 뒤로는 다른 사람이 작곡을 했다. 그래서 류가 죽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류는 이 오페라, 이 아리아를 끝으로 죽게 되고 이제 나머지 사람들과 이 이야기를 함께 풀어가게 됩니다. 자, 새벽이 밝자 왕자는 공주에게 이제 너는 나의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미 결혼을 해야겠죠? 자, 내 이름도 목숨도 공주에게 바친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자기가 스스로 나는 타타르의 왕자 칼라프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심판의 시간을 알리는 나팔이 울려 펴집니다. 황제가 나옵니다. 이름은 알아냈느냐? 그때 공주는 아버지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젊은이의 이름을 알아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국 투란도트 공주는 칼라프에게 사랑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 모습에 반해서. 자, 그래서 결국은 칼라프와 공주는 뜨겁게 포옹을 하고 주위 사람들의 박수와 사랑을 받으면서 축하를 받으면서 아름다운 결말을 맞게 됩니다. 매일 비극의 이야기가 줄을 잃었던 푸치니의 오페라 대신 결국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행복한 결말을 맞게 됐는데요. 자, 우리 이 수수께끼 세계가 궁금하지 않나요? 선생님이 한번 읽어줄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어두운 밤을 가르며 무지갯빛으로 날아다니는 환상, 모두가 갈망하는 환상. 그것은 밤마다 새롭게 태어나고 아침이 되면 죽는다. 어렵죠? 이 어려운 것을 어떻게 칼라프가 풀었는지 너무나 궁금해지는데요. 자, 이것의 정답은 희망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수께끼. 불꽃을 닮았으나 불꽃은 아니며 생명을 잃으면 차가워지고 정복을 꿈꾸면 타오르고 그 색은 석양처럼 빨갛다. 뭘까요? 뭔가 시뻘건 게 생각이 나지 않나요? 바로 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대에게 불을 주며 그 불을 얼게 하는 얼음. 이것이 그대를 자유를 허락한다면 이것은 그대를 노예로 만든다고 해요. 이것은 그대를 노예로 인정하면 그대는 왕이 된다. 그것은 바로 투란도트라고 해요. 자, 이 어려운 문제들을 풀고 결국 행복하게 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곡을 한번 선생님과 함께 같이 볼게요. 우리 오페라에선 서곡이 있다 했죠? 서곡을 보면요. 이 오페라 전체의 흐름과
힌트들을 많이 얻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푸치니가 직접 작곡한 중국을 배경으로 한 이 오페라는 과연 어떤 음악일지 선생님과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방금 동영상을, 이 영상을 보면서요. 그 애절함이 진짜 느껴지지 않나요? 그쵸? 그 애절함을 정말 잘 표현해낸 푸치니 아에라입니다. 자, 그러면 칼라프의 노래를 한번 듣고 올게요. 자, 아무도 잠들지 못한다. 네순 도르마. 자, 이 곡은요. 수수께끼를 다 마치고 투란도토 공주에게 내 이름을 알아내라고 합니다. 그 새벽에 부른 곡인데요. 난 승리한다. 이 여왕을 공주를 차지하는 그 확신에 찬 남자의 용맹스러움이 드러나는데요. 사실 이 아리아는 들으면요. 우리가 어디선가 들어봤을 수도 있는 아리아예요. 왜냐하면 이 아리아는요. 정말 많은 테너들이 부른 아리아고 정말 많은 테너들이 불렀지만 정말 잘 부른 테너들을 찾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곡인데요. 그 고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마지막에 빈체로 승리하였다라고 외칠 때는 정말 많은 테크닉과 에너지가 필요한 곡이기도 한데요.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이 곡을 듣고 선생님과 함께 더 얘기 나눠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잘 봤죠?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나중에 마지막에 나왔던 고음, 이 고음을 정말 내기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의 이 극고음을 소화하는 이 파바로티도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마지막 씬을 준비했는데요. 이 마지막 씬을 준비한 이유는요. 이것을 보면 조금 더 중국적인, 푸치니가 중국적인 것을 어떻게 작곡했나를 확실히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우리 마지막 씬을 선생님과 함께 보면서 푸치니가 생각한 이 중국은 어떤 것이었는지, 중국 고대는 어떤 것이었는지 선생님과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우리 지금 잘 봤죠? 그래서 우리가 푸치니가 작곡한 중국이란다라는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자, 잘 봤고요. 선생님과 이어서 볼 거는요. 푸치니 오페라 라보엠입니다. 자, 라보엠 어디서 들어보셨나요? 라보엠 오페라는요. 크리스마스 이브를 그 시대를 생각하면서 작곡을 했다고 하고 그 대본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나라나 온 세계 곳곳에 연주장에 겨울이 되면 이 오페라가 올려지기 시작합니다. 꼭 무슨 유행처럼요. 겨울말 되면 라보엠은 안 하는 곳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그 근처가 되면 12월, 11월쯤 되면요. 그 공연장에서 많이 올려지는 오페라가 라보엠입니다. 그리고 이 아리아 같은 경우는 정말 주옥 같은 아리아가 많기 때문에 그 아리아도 또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오페라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선생님과 함께 푸치니 오페라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자, 등장인물 로돌포 미미, 마르첼로 쇼나르, 콜리네 무제타 브누아. 자, 이렇게 되면 선생님이 보면 자, 특이한 게 있어요. 각자의 직업이 있죠? 시인, 재봉사, 화가, 음악가, 철학가, 그다음에 가수, 집주인 이렇게 이 집주인이 빼고 보면요. 다 정말 자기의 뚜렷한 직업이 있는 주인공들입니다. 자, 푸치니의 네 번째 오페라인 이 라보엠은요. 자, 풍부한 선율과 그 애절한 내용으로 쓰여졌다고 합니다. 자, 이 오페라는요, 프랑스의 시인 앙리 미르제의 소설 보헤미안의 생활이라는 곳에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자코사와 일리카가 이 대사를 썼다고 하는데요. 푸치니는 자기가 만든 레온가발로의 내용처럼 원작에 그렇게 구애받지 않았다고 해요. 원작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 자신의 생각들을 많이 넣었다고 합니다. 자, 이 소설에 나오는 장소는요, 파리입니다. 프랑스 파리 너무나 크리스마스 어울리지 않나요? 프랑스 파리를 배경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장소는요, 실제로 앙리 미르제가 살았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서 이제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선생님과 같이 볼게요. 자, 그리고 그 장소와 실존 인물이라고 해요. 이 친구들을 보면 캐릭터가 독특한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이 정말 원래 앙리 미르제의 친구들이라고 합니다. 실존 인물들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푸치니는 정말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것을 많이 작곡했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현실적인 것을 많이 투영했기 때문에 정말 또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조금 더 재미있고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오페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처음에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푸치니는 초반에 2년 동안의 장학금이 끊어진 이후에 가난한 하숙 생활을 하고 했다고 했는데요. 그때 모티브로 삼았던 게 이거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똑같이 푸치니는 그때 가난한 예술가의 생활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 생활을 토대로 이 곡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보헤미라는, 자, 여기 보면 보엠. 자, 이렇게 생각하면 보헤미라는 게 보헤미안이라는 거 한번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엠. 자, 이것은요. 자, 보헤미안 기질을 가졌다는 사람으로서요. 예술가 또는 그의 족속들이 세속 풍습에 구애됨 없이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정말 낭만적이죠? 자, 그런 사람들을 뜻하는 건데 세 사람의 예술가와 한 사람의 철학가가 함께 친구들끼리 살아가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의 내용은요. 시인 로돌포는 같은 다락방에 사는 술을 놓는 힘겹게 살아가는 미미라는 여자와 만나게 됩니다. 이 만남은요. 미미가 이 당시 전기가 없었을 당시 촛불에 불이 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불을 받고자 이 집에 똑똑똑 노크를 하면서 이 이야기의 러브씬은 시작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둘은 눈이 맞게 됩니다. 눈을 맞고 사랑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랑을 확인하고 친구들을 만나고 같이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때 프랑스 파리 시내에 나가서 함께 즐기고 그렇게 즐기고 함께 즐겁게 살아가는 내용이 초반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때 대본가 화가 마르첼로입니다. 마르첼로는요, 거리에
예전의 가수였던 가수, 예전의 가수였다면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화면에서 나오는 가수가 아니라 동네에서 노래를 잘하고 노래를 가르치는 사람, 그리고 그런 가수를 말하는 건데요. 무제다. 결국은 사랑에 다시 확인을 하게 되고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조금 더 추운 겨울이 오게 돼요. 더 추운 겨울이 오게 되면서 서로의 애정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서로를 믿지 못하고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기 시작합니다. 미미는 원래 아팠습니다. 결핵같이 기침을 하면 피를 토하고요. 그런 아픔을 가졌는데 로돌포는 자기가 가진 게 없는 예술가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 때문에 난 이 여자를 위해 해줄 게 없어. 이 여자를 놓아줘야 되나? 이렇게 서로 사랑은 하지만 이 현실에 부딪혀서 헤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별을 하게 됩니다. 이 무제따와 마르첼로는 무제따가 바람이 나고 다른 남자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서로 심하게 싸우고 헤어지게 돼요. 자, 그 뒤에 어느 날 이 남자들은 이 여자들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그 후에 갑자기 방문을 누가 두드리게 되죠. 무제따가 그 방문을 다급하게 두드립니다. 미미가 지금 문 밖에 와 있어요. 지금 미미는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돌포가 너무 보고 싶다고 해서 내가 여기로 데려왔어요 하면서 미미를 데려오게 됩니다. 이미 하얗게 질려버린 얼굴과 창백한 얼굴로 로돌포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미는 이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고 이들 사이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비극적이죠? 이때 뭐 돈이 많지 않고 힘든 생활을 하였던 이 친구들은 이 여자를 위해서 자기의 귀중한 외투와 귀걸이들을 팔아서 이 여자를 살리려고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어요. 그래서 아쉽게도 그 미미는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아까 투란도토와는 좀 다른 얘기죠. 그래서 투란도토와는 다르게 그렇게 비극적인 내용을 맡게 되는 오페라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볼게요. 그대의 찬송이라는 건데요. 로돌포의 아리아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아까는 중국스러운 거 들었다면 이제 서양적인 거를 푸치니는 어떻게 풀어냈을까 한번 선생님과 같이 볼게요. 자, 이 장면은요. 아까 미미가 방문을 두드렸다 했죠. 불 좀 빌리러 왔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때 로돌포는 뿅 하고 사랑에 빠지게 돼요. 자, 그러면서 갑자기 둘이 있던 방에 바람이 불면서 초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어두워진 방에서 하필이면 미미는 열쇠까지 잃어버려요. 열쇠가 어디 갔지? 이렇게 찾으면서 둘이의 손이 맞닿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아리아인데요. 한번 선생님과 같이 들어보면서 얘기 나눠볼게요.
자, 우리가 알아볼 건요. 무제따의 왈츠를 알아보려고 해요. 자, 무제따의 왈츠. 아까 무제따는 가수라고 했죠? 이 당시 가수는 동네에서 가장 화려한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주목받기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제따 또한 그렇습니다. 자, 여기 색깔을 보면요. 이 중 가장 화려한 색깔을 입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무제따는요.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뛰어나고 싶어 했고, 그 다음에 난 이런 사람이야 라고. 아까 미미야는 되게 대조적이죠. 미미는 소박하고 그렇게 남에게 드러내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사람인데요. 무제따는 그에 반대로 자신을 드러내기 좋아하고 이렇게 자신의 성격을 바로바로 얘기하는 그런 성격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자, 우리 보면요. 무제따는요. 이때 이제 들어볼 아리아에서는 마르첼로라는 남자와 서로 심리전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자, 마르첼로를 자극하기 위해서 이 여자는 부단히 노력하는데요. 마르첼로는 막 티는 못 내지만 마음속으로 너무 어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마르첼로 거의 놀리죠. 친구들도 놀리고 너희 그냥 다시 잘해봐 이런 식으로 다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종류의 아리아입니다. 자, 이 아리아에서는요. 화려한 무제따의 의상과 화려한 제스처, 그 다음에 무제따에 맞는 그런 음악들로 작곡되어 있어요. 아까 미미의 아리아를 들었던 거 생각해보면 확연히 다른 캐릭터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무제따의 왈츠 한번 듣고 올게요. 잘 들어보셨죠? 자, 이렇게 무제따는 이렇게 자신의 캐릭터를 노래에서 잘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푸치니는 내용을 우리 일상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을 많이 만들어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보면 이 캐릭터들도 정확한 음악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혹시나 시간이 된다면 라보엠을 한번 들어보면서 이 등장인물의 그 특징과 음악적인 특징을 한번 잘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는 이번에 이제 다른 오페라를 볼 겁니다. 자, 푸치니 오페라 잔니스키키를 볼 건데요. 이 잔니스키키는요, 우리 김민혜 선생님께서 여러분들과 또 함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친구들. 우리 최햇살 선생님이 앞에 일러준 푸치니 오페라들을 연속해서 이번에는 잔니스키키라는 작품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잔니스키키는 조금 특이하다, 그쵸? 이 제목은 이 오페라 극 중에 나오는 인물의 이름입니다.
여기 먼저 한번 볼까요? 등장인물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잔니스키키는 오페라가 약 1시간 남짓 정도 되는 시간이지만 나오는 시간에 비해서 인물이 너무 많아요. 열댓 명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많은 인물들이 함께 나와서 이야기를 꾸려나갑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바로 유산 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푸치니라는 작곡가는 전생에 걸쳐서 오페라 작품들이 늘 항상 비극적이었고 굉장히 드라마틱하면서 슬픈 음악들이 가득 차 있었는데요. 푸치니가 말년에 유일하게 시도했던 희극 오페라가 되겠습니다. 여기 굉장히 나이 많은, 지금 몸이 아파서 죽을 것 같은 부오조라는 영감이 있습니다. 이 부오조에게는 친척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많은 친척들이 이 부오조가 엄청 많은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얘기를 듣고 모두 달려오게 되죠. 그래서 공증인을 통해서 몰래 다시 공증을 해서 상속을 받기 위해서 온 식구들이 유산 상속 서류를 찾고 뒤지고 합니다. 그때 이 부오조의 조카가, 자, 누가 나오는지 볼까요? 리누치오라는 조카가 라우레타라는 여자를 사랑하게 되는데요. 이 두 인물은 표현하자면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정도의 관계가 되겠어요. 왜냐하면 가족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이죠. 리누치오와 라우레타가 사랑하는데요. 라우레타의 아버지 바로 잔니스키키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서류를 찾아주세요. 우리 지금 상속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잔니스키키가 안 된다. 그렇게는 해줄 수 없다. 나 그렇게는 못 도와준다. 그래요. 그리고 이 결혼도 할 수 없다. 리누치오와 라우레타는 결혼할 수 없다. 그랬더니 라우레타가 울면서 얘기하죠. 리누치오가 아니면 죽음을 택하겠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제발 결혼을 허락해 주세요 하고. 그래서 잔니스키키가 이 모든 가족들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 공증인을 불러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부오조가 아파서 누워 있거든요. 그러면은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잔니스키키가 부오조 분장을 합니다. 그래서 침대에 누워가지고 아픈 척 하면서 연기를 하면서 공증인을 새로 불러가지고 하면서 이제 유산 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웬걸? 각자 나눠줄 것 같았던 재산을 잔니스키키가 자기 마음대로 딸에게 줘버리고 내 친구 잔니스키키에게 주겠다라고 하면서 거짓으로 부오조 역할을 하면서 본인에게 모든 상속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떡해요? 이거를 세상 사람들이 알면 안 되잖아요. 친척들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공증인에게도 티를 낼 수가 없죠. 그래서 새로 공증을 받은 잔니스키키는 그 서류를 들고 친척들을 다 쫓아내고 라우레타와 리누치오가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희극으로 아주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푸치니의 유일한 오페라입니다. 자, 이렇게 많은 인물들이요. 1시간 남짓 오페라가 진행되는 동안 잠시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서류를 찾고 잔니스키키에게 얘기하고 부오조를 숨기고 싸우고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각자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10명이 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지만 함께 서류를 찾아야 하는 그런 순간들 있잖아요. 그럴 때 유일하게 함께 노래를 부르고 아주 음악이 따로였다가 함께였다가 10명이 나와서 복잡할 것 같지만 굉장히 재밌고 오밀조밀하게 푸치니 특유의 틈새를 아주 잘 공략해서 재미나게 음악을 쓴 오페라인데요. 우리는 이 오페라가 뭔지는 잘 모르지만 오페라에 나오는 많은 아리아 중에서 라우레타, 잔니스키키의 딸이 부르는 아리아는 우리가 굉장히 익숙할 것 같아요. TV에서 누가 부르는 것도 볼 수 있지만 CF에서도 많이 봤고 드라마, 영화에서도 많이 즐겨 애용이 되던 음악인데요.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라고
하는 아리아입니다. 라우레타가 짠니스키키에게 리누치오와의 결혼을 허락해 주세요 하면서 부르는 아리아가 되는 거죠. 우리 이 아름다운 아리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먼저 들어볼게요. 잘 보셨나요? 마지막에 라우레타가 아버지 손끝을 살며시 잡아서 애교 작전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푸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이렇게 익숙한 아리아가 나오는 아주 짧은 재미난 오페라인데요. 우리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극장에서 이 오페라는 잘 공연이 되기도 하고 보기에 부담이 없어요. 시간적으로, 내용적으로. 그래서 친구들이 기회가 됐을 때 직접 극장에 가서 한번 보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푸치니라는 작곡가와 푸치니의 오페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1시간 동안 수업 듣느라고 너무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로 한번 같이 클래식 음악을 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한 주 보내세요, 친구들. 감사합니다.